안녕하세요. 김용수 한사입니다. 네, 3과목 드디어 1과목은 조금 재미가 없다기보다 조금 이렇게 단순했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 1과목 OT에서 자동차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1과목은 쫙 뻗은 고속도로 같은 그런 느낌이죠. 4차선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도로로 그냥 쫙 타고 가는 그런 느낌.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물론 생각은 조금은 해야겠지만 암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과목이 1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산길이에요. 산길, 고갯길.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고갯길은 이렇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꺾었다가 좀 급격하게 꺾었다가 급경사도 있었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했다가 이렇게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3과목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공부 자체를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몇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저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좀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3과목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도 1과목보다는 3과목에 조금 더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3과목은 도대체 그럼 어떤 과목인지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과목은 뭐 이제 FTA 협정 및 법령이었고 2과목은 품목분류 실무죠. 3과목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에요. 결정 기준. 그래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물품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뜻이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이야 뭐 옛날이야 그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거의 그 없었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DNA 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물건도 이제 똑같습니다. 물건도 그 나라에서 제조 가공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FTA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그 물품에 원래 붙어 있어야 될 관세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그 원산지 관리사의 꽃입니다. 사실은. 원산지 관리사의 이 원산지 관리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1과목이나 4과목은 우리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땀에 있어서 합격을 함에 있어서 점수를 좀 높여주는 과목을 될지언정 실무 가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2과목이나 3과목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2과목이나 3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의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에서 3과목 보시면 원산지 규정의 개요 부분이 있고요. 상당히 심플하죠. 특혜관세 적용 요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건데 그 하나가 일반 기준이고요. 그 하나 다시 하나가 보충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품목별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완전 생산 기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그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전체가 그냥 한국에서 생산이 되면 당연히 이 물건은 메이드 인 코리아겠죠. 이게 바로 완전 생산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 물건은 어떠한 국가의 원산지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바로 일반 기준입니다.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충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보충 기준이라는 것도 여기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 기준은 말 그대로 일반 기준을 보충해 주는 거죠. 보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에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이 뭐냐면 우리 그 2과목의 품목 분류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오셨다면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냥 OT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2과목 품목 분류가 뭐냐면 물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물건들에다가 우리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이 번호가 6단위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 세계에 발맞춰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HS 번호, 품목분류 번호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번호별로 기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번호별로 다른 기준을 품목별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품목별 기준 보기 전에 일반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이거는 원산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일반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킨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품목별 기준. 그래서 품목별로 봤을 때 품목별로 봤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면 그때는 원산지를 획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도 충족을 못한다 하게 된다면 그때는 원산지를 충족을 못 시켜서 특혜 관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아주 크게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해드린 내용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학습 중요 순위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일반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리고 보충 기준, 결정 품목별 기준 그 다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 세 개는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적용 요건, 뭐 개요 이런 순서겠죠. 그래서 우리 그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은 말 그대로 그냥 원산지를 부여를 받느냐 마느냐 딱 요 두 가지 기로에 서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원산지를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자동차를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는 대부분의 협정들에서 주로 전부 다 부가가치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자동차 현대 문명의 2기 중에 2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2만여 개의 부품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몇 분 안에 요 조립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조립이 다 끝난다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부품들이 전부 다 조립이 돼서 이제 자동차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자, 자동차를 완전 생산 기준 제가 완전 생산 기준 설명드렸죠. 하나부터 10까지 100% 모두 그 나라에서 생산이 돼야만 원산지 획득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는데 자,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완전 생산 기준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 중에는 중국산도 있을 것이고 뭐 미국산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자동차를 조립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야 맞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산 기준 요런 걸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주로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을 해서 이 부가가치가 자동차 전체 부가가치를 이제 100으로 놓고 뭐 예를 들어서 55 이상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전체 부가가치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을 획득했다면 그러면 원산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어떤 뜻이냐면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정을 거친 국가를 그 자동차의 원산지 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스파게티볼 효과. 여기 이제 스파게티가 맛있어 보이는 스파게티가 짠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볼 효과는 이 스파게티가 막 이렇게 막 엉켜 있죠? 여기저기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꼬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막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파게티볼 효과는 우리 그 협정이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협정들에 다 일일이 다른 원산지 별정 기준이 다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자동차 주로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이 모두 다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 몇 프로로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협정마다 달라요. 협정마다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이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FTA 실무에 있어서의 큰 장벽으로 느껴져요. 그걸 바로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 너무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실무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얽히고 섞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파게티볼 효과고 우리 3과목이 전형적인 스파게티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스파게티가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생겨났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런 자격증으로 말미암아 뭐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이제 좋은 이제 직장도 구하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맛있는 그러한 스파게티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스파게티 볼 효과가 우리 그 FTA 협정에서 많이 이제 나온 용어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3과목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효과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역 간 공통점입니다. 그럼 미국이랑 캐나다, 미주 국가들 이렇게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우리 FTA 이제 그 제도가 스파게티 볼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지만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미국, 캐나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 공통점이 있다. 그다음에 EU, EFTA, 터키는 또 어느 정도 비슷하다. 아세안, 베트남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공통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지역 간 공통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구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지역 간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빛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마저 없었으면 우리 3과목은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과목, 진짜 하기 싫은 과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지역 간 공통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 3과목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게 되시겠다라는 거죠. 자, 강의의 특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우리 그 무역 용어 중에 인코텀즈 그거 하나 제가 OT 시간을 말미암아서 빌어서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거 끝낼게요. 각 협정 간의 비교, 비교는 표로 해드립니다. 표, 교재에 있는 것처럼 표로 비교를 해드리고요. 개념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3과목은 이해 과목이라고 했죠. 암기보다는 개념이에요. 개념. 일단 개념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입체적인 사고, 복합적인 문제를 좀 대비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3과목의 특징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있던 문제, 저 파트에 있던 그런 이제 개념 결합시켜서 새로운 입체적인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 우리 과목이에요. 사례 문제까지 연습을 좀 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코텀즈 강의하고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 인코텀즈. 자, 우리 그 책 보시면요. 그 무역 기본 용어, 기본 무역 용어 그 맨 앞부분에 인코텀즈가 설명이 돼 있긴 해요.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이 인코텀즈 용어를 모르면 사실은 3과목을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과목 공부하기 전에 인코텀즈 용어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요쪽이 매도인 국가고요. 매도인. 요쪽이 매수인 국가입니다. 요거 이제 터미널. 그 겐트리 크레인, 그거 이제 제가 그린 거예요.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해서 그 부두에 컨테이너 이렇게 들어가지고 쭉 옮겨서 배에다가 싣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레인이 있어요. 그 크레인을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 보면요. 그 크레인이 골리앗처럼 마치 이렇게 엄청나게 그 빌딩처럼 솟아 있고요. 이 크레인이 뭐 그 레일을 따라서 쭉쭉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레일이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압도할 만치 굉장히 커요. 이제 바퀴 자체가. 그래서 요 바퀴 자체가 거의 사람 키만 합니다. 요런 엄청난 크레인이 있어요. 부두에. 그 크레인을 제가 그린 겁니다. 터미널, 그 이제 부두 터미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요거 이제 매도인의 최종 창고라고 했을 때 인코텀즈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인코텀즈를 보시게 되면 저는 요 인코텀즈를 시소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시소. 그래서 요쪽이 이제 매도인, 요쪽이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게 바로 엑소웍스거든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으면 반대로 우리 그 매수인의 의무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무가 적다는 뜻은 물건을 이제 여기까지만 인도하면 그 다음부터의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의무는 매수인한테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공장에서만 자기의 그 공장에서만 물건을 인도하면
인도 의무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의 모든 물품을 가져가는 운송계약 체결해서 가져가는 그런 의무가 매수인한테 있는 게 바로 엑소웍스고 요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고 매수인의 의무는 가장 많고 반대의 경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높고 매수인의 의무가 가장 낮은 요 이제 규칙 이건 DDP죠. DDP. 그래서 반대의 경우죠. 매도인 측은 매수인 측에까지 물건을 운송을 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 줘야 돼요. 매수인 측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DDP입니다. 그래서 DDP, 엑소웍스. 그래서 매도인의 최소 조건, 매도인의 최대 조건 두 가지. 극과 극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일단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하나 이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1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엑소웍스. 엑소웍스는 매도인 측에서 물건을 자기 구내가 뭐냐면 공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공장이나 창고에다가 물건을 처분하에,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거기다가 그냥 놓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매수인이 여기까지 뛰어오진 않겠죠? 운송인을 섭외를 하겠죠. 운송인 섭외하고 여기서의 그 해상 보험 계약 체결하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매수인 책임이에요. 그게 바로 엑소웍스다. 그리고 이 엑소웍스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수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출 통관까지도 매수인 측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 측에 있어서는 엑소웍스가 상당히 의무가 굉장히 낮은 그런 조건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FCA가 있어요. FCA. 이 FCA가 free carrier인데 free가 뭐냐면 매도인 측에서 물건을 운송인, 여기 제가 운송인 그려놓은 거예요. 운송인, 내류 운송인. 운송인한테 인계하면 free, 매도인의 의무가 없어진다. 라는 게 바로 free carrier고요. 이 엑소웍스 다음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조금 더 많아진 조건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FAS가 있습니다.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ship, 배가 있는데 배 alongside, 배의 선측 옆에다가 물건을 내려놓으면 그때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고 거기서부터의 의무는 매수인이 이제부터는 책임을 진다라는 게 바로 FAS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유명한 거, 무역학과 다 아는 거 FOB예요. 그래서 FOB는 물건을 본선에다가 선적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죠. 그게 바로 FOB다. 그래서 FAS와 FOB의 차이는 선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배에다가 물건을 선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엑소웍스에서 FOB로 가면서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가격. 힌트 드릴게요. 엑소웍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죠. FOB는 그에 반해서 매도인의 의무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즉, 매도인이 물건을 거래함에 있어서의 원가가 여기가 낮을까요? 여기가 낮을까요? 바로 원가 자체는 여기가 낮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까지 물품을 운송할 필요도 없겠고 FOB 같이 물건을 배에다가 선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도인 측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여기서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공제하고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이게 가장 싸요. 물건의 비용 자체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물건의 비용이 그 가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코텀즈를 물건의 가격 조건, 우리 매매 계약의 가격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격 조건.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알려드릴 거. 여기 CPT, CIP, C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C로 시작하는 것들. 이 C로 시작하는 것들은 C가 뭐냐면 캐리지, 운송료, 캐리지예요. 캐리지. 그래서 이 CPT나 CI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측에서 여기까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매도인 측에서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여기까지만 매도인이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의 운송 계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운송 계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송 계약을
원래는 매수인이 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매도인이 대신 체결을 해주는 게 바로 CPT, CIP입니다. 그리고 CIP 같은 경우 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글자가 인슈런스, 보험이죠, 보험. 그래서 CI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플러스 운송 플러스 보험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을 대신 해주는 게 바로 C규칙들. 그래서 CPT나 CIP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FAS, FCA, FOB보다 이 CIP, CPT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운송계약과 운송보험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 운송료가 포함이 돼요. 여기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CPT, CIP도 있고 해상 내수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응되는 게 CFR, CIF. 그래서 CFR, CIF도 FOB처럼 물건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인도는 완료가 되지만 운송계약과 운송 플러스 보험계약, 해상 운송이죠. 그 가격을 매도인 측에서 부담을 하면 그게 바로 CFR, CIF가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자, 지금 F규칙, E규칙, C규칙들은 전부 다 선적지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D규칙 같은 경우에는 양육지에서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됩니다.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DAT, Delivered at Terminal.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서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그게 바로 DAT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여기까지 운송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건의 인코텀즈를 따지게 되면 DAT의 그 가격이 당연히 FOB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게 높죠. 매도인이 여기까지 운송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터미널에서 인도하면 DAT고요. 이 매수인의 지정 목적지까지 여기까지 인도를 해서 매수인한테 물건을 전달해 주게 되면 그게 바로 DAP. 요 P는 바로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DDP. DDP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도인 측에서 수입 통관까지 다 해주면 그게 DDP예요. 그러니까 여기 DDP 제가 설명드렸죠. 매도인의 최대 의무다. 매도인의 최대 의무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지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들이 DDP다. D규칙들이다. 자, 그러면 가격 조건으로서의 인코텀즈를 다시 보게 되면 엑소스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비싼 가격이 산출되는 거는 당연히 뭘까요? DDP. 요게 됩니다. 가장 비싸요, DDP가. 대신에 매수인은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대신에 매수인 측에서는 DDP라고 한다면 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매도인이 배달해주는 이 물건을 여기서 받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코텀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괜찮고요. 수업 목적상으로 중요한 내용, FOB, CIF, 그 다음에 뭐 DDP 정도, 수업 목적상으로는 엑소스까지 요 정도 챙겨두시면 됩니다. 우리 3과목에서. 엑소스, FOB, CIF, DDP 요 정도 챙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11가지 규칙이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 3과목에서 필요한 거 4가지 정도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OT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그 영어 표현까지 다 나와요. 영어 표현까지 나오고 뭐 무슨 인도 조건이다, 무슨 뭐 포함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거기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엑소스가 뭐다, FOB가 뭐다, CIF가 뭐다, 뭐 DDP가 뭐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 FOB에는 어디까지의 가격이 다 들어가 있다. CIF에서는 어디까지의 가격이 다 들어가 있다. DDP에서는 어디까지의 가격이 들어가 있다. 원가가 들어가 있다. 요런 정도 챙겨두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저는 이제 1교시부터 찾아오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